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자격증에서 기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맨 먼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올해 우리 지금 3회차 시험을 포함해가지고 일반기계기사 시험을 치르신 모든 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일반기계기사 같은 경우 시작이 답니다.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 시작을 하신 분들이니까 뭐 올해 취득하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네, 또 취득 과정에 있으신 분들 조금 분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시점에 또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늦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미비된 것 갖다 준비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3회차 2024년도 3회차 요 시험에 대해서 지금 총평을 하려고 하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올해 1회차, 2회차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어렵게 나온 시험입니다. 그래서 혹시 1회차, 2회차 시험을 보시고 이번 시험을 또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왔을 수가 있어요. 예, 생각만큼 안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3회차 시험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1, 2회차 시험이 워낙 쉬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한편으로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야, 1, 2회차 합격률이 별로 안 나왔다던데 나는 어려웠는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 다음에 분명히 다른 플랫폼에서 여기 우리 해커스 자격증에서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 3회차 시험이 가장 올해 본 우리 일반기계 시험 필기 시험 중에서는 가장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성적이 좀 안 나오신 분들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자체도 조금 어렵게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조금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고요. 실제로 제가 그 시험장에서 저희 신금을 누렸던 문제들을 좀 많이 추렸었어요. 많이 추렸는데 야 이거 다 하다가는 총평이 아니라 무슨 뭐 해설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내려놓고 정말로 제 마음을 울렸던 그런 문제들만 좀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과목 우리 기계 제도와 설계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설명을 좀 잘 들으시면서 요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출제 비중을 볼 건데요. 이제 출제 비중을 제가 딱 봤을 때 1, 2, 3회차 시험을 보고 이렇게 쭉 보니까 그냥 이걸로 굳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굳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다른 시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형상 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거고요. 저도 다음에 똑같이 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형상 모델링 파트는 없애고 기계 제도 10문제 나왔고요. 기계 설계 10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상 모델링 문제 하나가 나왔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 좀 여기서 좀 좀 주의를 하실 건 뭐냐면은, 여기에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 뭔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 좀 찾아보시고요. 근데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 과거에 기계 제도 문제에서 안 나왔던 애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잘 나왔던 애고, 약간 문제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셀럽입니다. 얘는 셀럽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나왔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요. 설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보건 문제 만들 때 좀 반영을 해서 할게요. 어쨌든 야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그렇게 좀 바뀌어서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기출만 갖고 여러분들이 목 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번에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기계 제도 9문제 나왔는데요. 좀 어려운 거 어렵고 쉬운 거 쉽고 그렇게 나왔고요. 기계 설계 10문제 나왔는데요. 갈수록 제가 느끼는 게 이제는 우리 2차 시험 필답 시험하고 정말 구분이 없구나. 그냥 필답 준비한다고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향성을 좀 갖고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올 만한 문제 나왔습니다. 나올 만한 문제 나왔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요거 출제 비중 갖고 얘기할 때 몇 가지 좀 여러분들 당부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편된 일반기계기사 시험에 큰 틀을 본다 그러면 80문제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60점을 맞아야 합격인데 사실상 과목은 4과목이에요. 그냥 과목은 4과목입니다. 뭐 세부적으로 나누고 뭐 그냥 4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시간을 투자해서 했을 때 투자한 만큼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일까? 강사는 또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기계 제도 맞습니다.
기계 제도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뭐라 그럴까 쉽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걷어갈 수 있는 과목이에요. 점수를. 기계 설계는요. 기계 설계는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케바케죠. 예. 또 여기서 시간 투자하면 얻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못 얻어가시는 분들도 있다. 왜? 수학적 이론 때문에 그래요. 수학적 이론. 그래서 수학적 이론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기계 설계에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게 되면 점수를 얻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 2회차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수학적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점수를 내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남아있는 과목들은 뭐가 있습니까? 기계 재료가 있죠. 재료 역학이 아니라 기계 재료가 있고 기계 제작법이 있는데 그나마 얘네들은 난이도에 큰 편차가 없어요. 1, 2회차 시험하고 3회차 시험이 거의 비슷한 난이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난이도 분포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고 변형된 문제가 많이 없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80문제 중에서 공략할 수 있는 문제는 기계 제도, 기계 재료, 그 다음에 제작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0문제예요. 30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뒤에 선생님 저는 구조 해석이 그렇게 쉽던데요? 동력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문제 더 안 나오나요? 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구조 해석, 연료체 해석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점수 안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점수를 이제 획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은 공부보다는 정말로 우리 깊은 공부보다는 일반기계기사 넓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야 여기서도 나오나 싶은 문제들이 이번에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 계속 재탕, 삼탕 이렇게 우려먹는 거 정말로 여기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지향이 아니라 지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 넓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처럼 나 기출만 돌릴 거야. 기출 3회독 하면 붙습니까? 기출 5회독 하면 붙습니까? 안 된다고는 말 못 드려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 실제로 있고, 예, 많이 또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본인의 체력에 대한 문제예요. 체력이 기본적으로 이론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걸 또 통해서 공부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그냥 기출만 외워서 시험 보기에 이제 정말 만만치 않은 시험이 됐습니다. 일반기계기사.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 2회차 시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키워드를 정리를 해드리는데 다음 회차, 그러니까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금 좀 참고해가지고 공부하시다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은 좀 집중해서 보세요. 예.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애들도 있고 새로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는데 앞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면서 전체 그 1장부터 10장까지 다 어떻게 힘을 줘가지고 다 집중합니까? 예.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시고 조금 덜 중요한 부분 좀 버리시고 그러다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 힘든 게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어차피.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제도에서는 여러분들 호의 치수기입 나왔습니다. 호가 뭐야? 예, 그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호의 치수기입 방법 나왔고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요거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문제입니다. 예. 그다음에 센터의 표시 방법. 센터가 뭐야? 예. 아이돌 센터는 알죠? 그거 좀 다른 거긴 한데. 자, 그다음에 표면거치기 종류와 표시인데 여러분 표면거치기 종류와 표시는 지금 1, 2, 3회차 계속 나왔습니다. 표면거치기를 갖다가 물론 이제 물어보는 내용은 달라요. 답은 다른데 어쨌든 표면거치기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따졌을 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예, 기계 제도에서 왜 그러냐,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도 이제 상황을 보고 때려 맞추는 건데 우리 일반 기계기사에 있는 기계 제도가 사실상 기사급에서 기계 제도를 다루는 과목이 우리 일반 기계기사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급. 근데 그 밑에 산업기사나 기능사에서는 기계 제도 문제가 나오는 과목들이 많아요. 그런 자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 차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산업기사,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 갖고 오긴 갖고 오더라도 뭔가 좀 차별사, 이 정도는 기사급이니까 좀 딱 봤을 때, 이거 이 정도 나오는구나. 좀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기 제일 좋은 문제가 표면거치기인 것 같아요.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끼워 맞춤 역시나 나오셨습니다. 끼워 맞춤.
예, 끼워 맞춤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 스프라켓의 도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스프라켓의 뭐 기능과 어떤 계산적인 그런 게 아니라 스프라켓을 갖다가 도면으로 나타낼 건데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그걸 묻고 있습니다. 예, 스프라켓이 나왔고, 그래서 이 도시 방법을 묻는 기계 요소품 대표적으로 나사 있고요. 앞나사, 수나사, 예, 그 다음에 기어, 그 기어 중에서도 이제 헬리컬 기어하고, 편기어, 편기어들, 예, 그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스프라켓은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스프라켓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모델 약간 말씀드렸죠. 예, 참 신기하게 말을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봤을 때 키워드만 딱 보고, 여러분 계속 이제 기출만 돌렸을 경우에는 거기 나왔던 키워드만 보고, 야, 이거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인데 찾아가려면 찾아갈 수는 있어요. 찾아가려면 찾아갈 수 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툭 가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가서 많이 배웠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계 설계 보겠습니다. 플라이휠 나왔는데 이건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플라이휠의 특징과 이 제품의 어떤 그 작동 상태를 쭉 하면서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거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어려운 것 같은데 더럽게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설명이 막 장황해요. 여기 뭐 내가 모르는 막 말들이 막 나와서 나열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읽으면서 좁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좁니다. 보기 1번, 2번, 3번, 4번 있죠? 여기 뭐 내가 텐전 들어도 못 본 막 이상한 부품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번째 보잖아요. 너무 허무하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음 중 마찰차 중에서 그 어떤 기능이 있는 마찰차를 고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ABC 마찰차, EFG 마찰차 막 쓰는 모든 거. 네, 여기 딱 가가지고 예, 그냥 평 마찰차 이렇게 했습니다. 딱 보면 평 마찰차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애입니까? 보기가 쉽게 나와서 문제는 어려운데 보기가 쉽게 나와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얘입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보기들이 되게 애매한 게 나왔습니다. 예. 내연기관 부품 중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얘가 그렇게 나왔어요. 얘는. 그래서 제가 이걸 잡아왔습니다. 유압회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유압회로에서 이번에 뭐 동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약간 현장에서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금방,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직에 계시다가 이렇게 일반 기계기사로 넘어오신 분들이 좀 유리한 그런 문제고, 글만 갖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약간 좀 정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에서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동조회로가 나왔습니다. 제가 뒤에 요건 문제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두이벨트에 대해서 유효장력, 전달 동력 이제 구하는 거 나왔는데, 간단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속도비 나왔습니다. 회전수를 갖고 그러니까 회전수를 갖고 속도비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저 말고 이제 다른 선생님이, 우리 이정 선생님이 이제 시험을 보셨는데, 그 선생님은 속도비를 갖고 회전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바꿔서, 그러니까 뭐 다른 문제가 나온 거죠. 봤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여기 갖고 나온 문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장에서 저의 신금을 울린 문제들입니다. 다음은 좀 호의 치수 기입을 발해가 나타낸 것은 그랬어요. 일단 여러분 호가 뭔지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요 그림은 그냥 여러분들 보시고, 제가 예전에 봤던 이게 무협지인 것 같아요. 이게 애니메이션인지 무협지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 찾아봤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협지인 것 같아요. 자료가 없는 거 보니까 무협지인 것 같은데, 예전에 현의 노래라고 하는 무협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인공이 활잡이에요. 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줄로 연결해가지고 활을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당기면 뭐라, 시위를 당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활 시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활 시위가 이게 아니라요. 이게 활 시위래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무협지에서 주인공이 얘를 갖다 잡아 당겼다가 놓잖아요. 그러면 활이 나가면서 이제 적을 갖다가 이렇게 섬멸을 하는데, 얘가 제자리로 올 때 이렇게 팅 하고 소리 나면서 굉장히 청명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현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현이 얘기하는 게 지금 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 우리 이 부채꼴에서 놓고 보면은 바로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현이 됩니다. 이게 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현의 치수기, 그러면은 부채꼴이지만 여러분들 요 길이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 길이를. 그래서 치수 보조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에 대해서 직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고요. 그냥 기준 치수 써주시면 됩니다. 뭐 공짜가 있으면 공짜 써주면 되고요. 이게 바로 현입니다. 그럼 호는 어딜까? 호는 요 부분을 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호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치수를 기입할 때 어떻게 기입을 할 거야? 라고 묻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이요. 우리 여러분들 그 나눠드리는 교재 있잖아요. 그 기계 제도의 기초. 거기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기계 기사 교재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모르고 뺀 게 아니라, 너무 이게 기계 제도 여러분 이걸 다 때려넣으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빼긴 했는데, 우리가 어쨌든 그 교재에는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요 호를 갖다가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여러분 호를 기입할 때는요, 요렇게 치수 보조선이 각도를 이루면서 양쪽에 대칭으로 들어갑니다. 요런 식으로 대칭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할 때, 기준 치수 입력할 때 그냥 20 쓰는 게 아니라 요렇게 스마일표처럼 요렇게 원호를 그려주고 20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책은요, 여러분들 보셨던 뭐 다른 책이 혹시 있으시다 그러면 아마 요렇게 쓴 것도 보셨을 거예요. 20 해가지고 요렇게 하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요 기호랑 요거랑 또 동일합니다. 같이 씁니다. 같이 씁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같이 써도 문제가 안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걸 다 사람이 손으로 그렸잖아요. 도면을.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조금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 모양으로 딱 붙여넣는 게 빠르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 첨자 찾아야 되고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도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원호를 나타낼 때 이렇게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치수 보조선이 원호에 대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으로 싹 내려오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수를 기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참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원래 이게 이제 스탠다드 기본형이고요. 요건 좀 참조형인데, 치수를 기입할 때 지금 원호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원호 같은 이렇게입니다. 꼭 중간에 기입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여기 치수 보조선입니까? 화살표입니까? 화살표로 되어 있죠. 왜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요 지금 제품 같은 거는 형상이 직선과 원호가 같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호가 그럼 원호가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치수 보조선을 화살표를 썼다고 하는 게 좋을지, 화살표를 치수 보조선 대신 썼으면 이렇게 할지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살표로 되어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문제가 나왔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답이, 이거 제가 급해가지고 손으로 그렸어요. 자, 요렇게 요 앞에 16이 이제 기준 치수가 되는데 앞에 정사각형이 붙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치수랑 같이 쓰이는 기호 중에서 앞에 정사각형이 붙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16 이렇게 쓰면은 한 변의 길이가 16인 뭐 정사각형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또 웃기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수 보조선이 수직으로 되어 있죠. 이거 원호를 그릴 때 이렇게 한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얘 앞에 이렇게 스마일 표시, 웃음 표시 돼 있고 16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답이 2번입니다. 16번은, 여기 3번은요. 요것도 지금, 얘는 완전히 원호를 입력하는 애고요. 얘는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해요. 상태가 안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또 그 공차도 입력을 하는데, 저는 좀 심플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거를.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신유형 문제 하다 보니까 초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거지, 디테일하게 복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치수 공차가 막 들어가 있었어요. 실제 문제에서는. 근데 그게 답안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좀 눈을 좀 현란하게 만드는 효과, 특수 효과,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센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축의 센터를 만든 센터를 갖다가 없애라, 그냥 놔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축에 왜 센터를 할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선반을 아셔야 돼요. 선반은 뭐예요? 선반은 절삭기계죠. 절삭하는 공작기계입니다. 절삭을 하면 여러분 뭘 아셔야 됩니까? 기계 제작법을 아셔야 됩니다.
참, 예, 기계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합니다. 자, 축을 갖다가 선반에서 깎으면, 자, 선반을 제가 간략하게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이 있으면 축을 여기다 이렇게 딱 걸 거예요. 척에다가 걸 겁니다. 척에 걸고 반대편에서 뭐가 잡아줍니까? 심압대가 잡아주죠. 이렇게 심압대가 잡아줍니다. 근데 심압대가 잡아줄 때 앞에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심압대는 센터도 저기 뭐야 달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드릴도 달수가 있어요. 근데 드릴을 잊어버리시고 센터를 내면 센터가 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센터 앞에 그냥 빼죽한 센터예요. 그냥 빼죽한 공구입니다. 얘를 갖다가 축이 있으면 축이 처지지 않도록 잡아줘야 되니까 요렇게 취부를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잡아주죠. 요 구멍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공작물의 요 구멍을 센터 구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센터 구멍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정밀도가 보장이 돼야 되고 또 공작물이 좀 길 때, 필요 이상으로 길 때, 그 다음에 자중에 의한 변형이 염려가 될 때, 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럴 때 이제 요 센터 구멍을 만드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센터 구멍 만들어서 가공은 잘 했어요. 잘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갖다 어떻게 처리해? 그냥 내버려도 돼? 센터 구멍 나면 솔직히 저는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거 그냥 내버려 둡니다. 신경 안 써요. 왜 그러면 나중에 거기다 뭐 엔드캡이나 이런 거 박을 때 그 구멍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버려 둬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식품 공장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거기서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발생을 해요. 닦기도 힘들어요. 그럼 위생에 문제가 됩니다. 그럼 그 장비는 못 씁니다. 그래서 그 센터 구멍을 이제 식품 공장에서 쓰는 기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구멍을 막아버려요. 그럼 그걸 갖다 우리가 도면에다 표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다. 그래서 축 도면에다가 보통 표기를 해요. 축 도면 따로 어디다 쓰는 게 아니라 축 도면에다 표기합니다. 그래서 축 끝에다가 반드시 남겨둔다, 남아 있어도 좋다,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얘기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얘는 남겨놔. 이거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야씨, 남기지 마. 큰일 나. 그 얘기. 도면 우리 표시는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요거 센터 자리다 보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갖고 화살표가 아니죠? 약간 부등호 같이 이렇게 해놓는데 요 부등호가 일단 있으면 그냥 부등호 자체가 있으면은 남겨놔. 내 거 나 먹어야 되니까 내 뭐 이따 너 이거 맛있는 건데 너 다 먹지 말고 남겨놔. 딱 그런 느낌. 나 갔다 와서 먹을 거야. 남겨놔. 그런 느낌. 얘는 아무것도 없어. 네 맘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부등호가 있는데 보세요. 여기 줄 있죠. 이 줄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센터 구멍을 남겨놓으세요. 이거예요. 남기지 마세요. 이거예요. 남기든 말든 네 맘대로 하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자, 요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의미는 이제 이게 단데 요렇게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 방법이나 번호, 규격에 대한 내용들은 글로 이제 표시를 하게 돼요. 뭐 어떤 센터를 쓰세요. 뭐 뭘 따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요 지시선을 사용할 수 있다. 요 지시선이죠. 지시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지시선입니다. 요것도 지시선이에요. 이것도 지시선이고 얘도 지시선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 중에서 센터 구멍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가공 기호는 딱 보세요. 어떤 거예요? 얘는 네 맘대로 하세요. 얘는 남기지 마세요. 얘는 지시선이 들어왔지만 어쨌든 남기지 마세요예요. 그죠? 얘죠.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계 제도 다 끝났고요. 이제 기계 설계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 이제 동조회로가 나왔습니다. 유압 동조회로. 그래서 과거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기억이 없거든요. 물론 일반계획상 워낙 오래된 시험이라 뭐 제가 못 본 시험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동조회로가 나왔어요. 유압기계 동조에서. 일단 요거부터 좀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유사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림과 같은 유압 동조회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도면을 딱 던져주고 보기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보실 때 동조회로 자체를 모르시면 이거는 뭐 풀 수가 없잖아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동조회로가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보통 전기전자에서
전자에서 정의한 동조가 나옵니다. 뭐가 나? 동조회로 딱 치시면은요, 뭐 주파수 이렇게 해가지고 주파수가 그래서 뭐 라디오에서 내가 원하는 대역을 갖다가 맞춰놓으면은 그 주파수를 동조해가지고 뭐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다. 약간 전기 전자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기계 쪽은 좀 특히 유압 쪽은 달라요. 기계 쪽은 좀 달라요. 동조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하나 딱 달려 있습니다. 내가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얘를 돌려요. 돌립니다. 근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경우에 있어서 하나를 더 설치를 했어요. 얘도 같이 돌려줘야 돼요. 얘도 구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얘도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 돌리고 얘 돌리고. 그래서 딱 운전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통 스위치를 올릴 때 얘랑 얘를 같이 올려요. 내가 운전을 해보니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멈출 때도 얘 멈추고 얘 멈추고 얘 멈추고 같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귀찮잖아. 그냥 야 요거 스위치 하나 갖고 얘 돌릴 때 얘도 같이 돌리게 하면 안 돼?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동조회로입니다. 예. 내가 원하는 애를 갖다가 이제 대상은 하나인데 걔가 움직일 때 또는 걔가 멈출 때 같이 움직이고 같이 멈추게 해주는 그 회로를 우리는 동조회로라고 해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갈 필요가 없어요. 기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도 가만히 보시면 이거 실린더잖아요. 자, 여기서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작동을 통해서 유압류는 나가는 데가 여기 한 군데예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유압류가 올라가는 게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유압류가 올라가는데 양쪽으로 분기가 되면서 이쪽으로 좀 동시에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딱 구조가. 그래서 하나를 갖고 하나의 회로에서 분기해서 양쪽을 같이 쓰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이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거 방식이 이 동조회로의 방식이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렬 유압 실린더를 이용한 동조회로 뒤에서 보면 보일 거고요. 일단은 그냥 유압 실린더를 갖다 직렬로 놔서 그러니까 약간 직렬 스프링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스프링의 직렬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를 놓고 거기서 나오는 애를 가지고 바깥 다른 나머지 한쪽 움직여주는 이제 이런 그 방법으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 유량 조절 밸브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복수라고 해놨는데 원래는 이제 보통 이제 동조회로를 얘기할 때 뭐 여러 개를 얘기는 안 해요. 우리는 이론을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기본으로 두 개를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다 보통 설명이 두 개의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복수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두 개의 이렇게 설명하는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펌프. 예, 펌프인데 여기 모터가 됩니다. 펌프. 이게 왜냐하면 이제 펌프도 어차피 여러분들 대부분 뭐 엔진으로 돌아가는 애들도 뭐 없잖아 있겠죠. 큰 것들은. 근데 전기 모터로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펌프 모터라는 말을 또 따로 쓰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일반기계에서 아니고 얘네 다른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십니다. 직렬 유압 실린더, 복수의 유량 조절 밸브, 그다음에 여기는 펌프, 그러니까 그 유압 펌프에 의해서 근데 이렇게 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예. 여기는 이게 유압 펌프잖아요. 유압 펌프. 근데 유압 모터라고 있습니다. 유압 모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모터 그러면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것만 생각을 하죠. 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모터 이거로 전기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 갔더니 전기선이 없는 모터가 있어요. 네, 저한테 모터를 띄우래요. 전기선을 막 찾아봤는데 없어요. 모터 없는데요? 야 이게 모터잖아. 그래서 보니까 뭐 호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 유압류가 들어가서 돌려주는 모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띄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터가 있는데 유압류로 돌아가는 모터예요. 얘는 그거에 의한 방법이 지금 제가 여기다 설명을 드리려고 빼놨습니다. 그래서 유압 모터. 여러분 유압 모터하고 여기 펌프에 들어가는 모터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거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 있던 요거 쇠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얘가 유압 모터입니다. 유압 모터입니다. 그래서 그 모터를 갖고 한다. 유압자가 빼버리고요. 그냥 모터에 의한 동조회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기가. 나머지들도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샘플 나왔는데요. 자, 저기 유압 실린더, 직렬 유압 실린더를 갖고 만든 그 동조회로. 예, 여기도 실린더 두 개가 있죠. 예, 두 개가 있고, 유압류가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 올라가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돌려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핵심은 얘입니다. 밑에 막 복잡한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얘를 밀어주잖아요. 이렇게 밀어줄 거예요. 그죠? 네, 밀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유압류가 밖으로 빠진 거야. 바이패스로, 밖으로, 릴리프나 바이패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얘를 돌려주죠. 여기서 내가 얘를 돌려줘. 그래서 얘를 직렬 유압 실린더. 약간 이제 우리 스프링의 직렬 연결 같은 그런 느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렬 유압 실린더 동조회로. 자, 그 복수의 유량 조절 밸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량 조절 밸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돌려주는데, 자, 보시면 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두 개를 같이 움직여요. 동시에. 자, 그런데 이 움직임은 어떤 걸로 제어한다? 얘를로 제어하는데, 요거 어떤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터 인, 미터 아웃으로 본다 그러면 미터 아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터 아웃 회로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냥 얘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예, 유사한데 뭐가 다르면 얘는 유압류가 들어가는 게 한 길이고 나오는 게 한 길입니다. 얘는 분기를 했죠. 양쪽으로 분기해서 가고 있어요. 약간 실린더의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실린더의 직렬 연결, 얘는 병렬 연결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론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명확하고 심플하게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 명칭을 정확하게 유량 조절 밸브. 그냥 그림을 봐도 딱 하기 쉬워요. 이 화살표 두 개 들어가 있고 조절 밸브 두 개 들어가 있으면, 아, 유량 조절 밸브에 의한, 동조회로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공부하실 때도 이걸 막 그려가면서 막, 체크 밸브 어딨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져요. 이 시험에서는 집니다, 여러분들. 승리를 하더라도 잃는 게 많아요. 빠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자, 보겠습니다. 모터에 의한 동조회로 여기 모터, 요 유압 모터 기호입니다. 모터부터 딱 들어가 있고요. 예. 여기가 이제 분기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예, 그건 큰 문제. 요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직렬 유압 실린더 같은 경우는, 자, 들어가는 애, 나오는 애는 한 길이에요. 들어가는 애, 나오는 애는 한 길이고, 예, 그걸로 여러분이 판별을 하시면 되고, 유량 조절 밸브 같은 경우는 바깥쪽, 미터 아웃 쪽에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웜과 웜 기어에서 속도비를 10대 1, 예, 10분의 1, 예, 10대 1이죠. 예, 10분의 1이 아니라 10대 1입니다. 10대 1. 그래서, 웜 힐의 일수를 30개, 그 다음에 웜의 피치를 1.5라고 할 때 이 웜의 리드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문제 보면서 갑자기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예. 아니, 기어를 얘기하는데 왜 리드 값이 나와? 이거 라세 나왔던 거 아니야? 이제 그러실 수가 있는데, 우리 웜 기어의 이제 그 형태를 보면 이제 웜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밑에 이제 기어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얘는 이제 웜 기어라고 얘기가 안 하고, 웜 기어라고 얘기 안 하고. 왜 웜 기어 그럼 이제 요걸 갖다가 한 번에 다 묶어가지고 이제 보통 웜 기어 하고 있고, 얘를 보통 뭐라 그래요? 웜 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웜 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얘도 웜 기어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뭐 교재들이 다 얘를 웜 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웜을 설명할 때 이렇게 요소 부품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얘를 뭘로 해석하냐? 얘를 나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리드 값이 어떠냐, 뭐 줄수가 얼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잠깐 요거 여러분들 또 기억을 되살려서 요거 하나 복습하고 갈게요. 여러분 리드 값이 뭡니까? 이거 나사로 갖고 설명할게요. 나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사가 360도, 그러니까 한 바퀴 하잖아요. 360도 회전을 했을 때 이 나사가 움직이는 거리입니다. 뭐 뒤로 빠지든 앞으로, 뭐 전진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나사 풀면 뒤로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리를 우리는 리드 값, 그러니까 얘는 길이 단위가 나오겠죠? 단위를 보면 길이 단위가 나올 겁니다. 360도 회전을 했을 때. 근데 얼마만큼 보통 우리가 아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나사는 한 바퀴 돌렸을 때 얼마만큼 이동을 하느냐? 예, 피치만큼 이동합니다. 나사의 피치만큼 이동을 해요. 그래서, 예, 그냥 아무 말 없이 우리가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치 값이 1이다. 1mm가 피치 값이야. 그렇게 되면은, 자, 리드 값은 얼마가 된다? 그냥 1mm예요. 1mm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용하는 나사 중에는 한 줄 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두 줄 나사, 세 줄 나사 이렇게 있습니다. 예, 줄수가 많은 나사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줄수가 두 줄 나사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은, 나사를 360도 돌렸을 때, 한 피치만큼 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간다? 두 피치만큼 간다. 그런 의미가 돼요. 이 두 줄 나사의 의미는. 그럼 세 줄 나사는요?
얘도 360도 돌렸을 때 얼마큼 간다? 세 피치만큼 간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리드 값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어서 기억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줄수, 나사의 줄수에다가 곱하기, 피치. 요렇게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리드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웜의 피치는 줬어요. 이 피치 값 줬습니다. 근데 이게 다예요. 이거 리드 값 구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 줄수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상 리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줄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구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지금 속도비 10대 1, 10분의 1이 아니라 10대 1. 요거 조건을 갖고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비를 갖다 얘기를 할 때는, 자, 요 RPM, 회전수를 갖고 나눠주는데, 요 회전수를 갖고 나눠주는데, 회전수하고 이수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기어에서는. 왜? 이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름이 크다는 얘기고, 회전수는 지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요렇게 수식이 꾸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비례하는 게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수와 회전수는 서로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춤자 G를 쓴 게 웜휠입니다. 원래 웜휠이면 W 써야 되는데 웜을 W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W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G로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웜 기어가 아니라 저도 이제 웜기어로 말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하는데 보통은 웜휠이라고 한다. 웜휠을 갖다가 G로 쓰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고요. 주의하실 거, 이 웜휠의 이수는 그냥 여기 있는 웜휠의 이수 요거 30개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일반 우리가 기에서 따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웜의 이수, 여기 이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얘는 이수가 아니라 뭘 갖고 쓰고 있어요? 얘는 줄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는 이수가 아니라 줄수야, 줄수. 그래서 줄수를 우리 이 문제에서는 저는 이걸 n으로 치환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리드 값은 어떠다 그랬어요? 네, 나사의 피치에다가 곱하기 줄수 n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우리가 n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치로 나눠줘야죠. 뭐를? 리드 값을. 그래서 요 n을 갖다 이제 여기서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요게 n입니다. 그래서 요게 10대 1이기 때문에 자 감속비가 10대 1, 그래서 10분의 1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여기 값은 그냥 여기서 갖고 왔습니다. 30으로 그냥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n으로 치환했을 때 n이 얼마 나옵니까? 3이 나옵니다. 그럼 다 끝났습니다. 자, 얘가 3이 나왔기 때문에 리드 값은 얼마냐? 3 곱하기 1.5 해가지고 4.5mm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기계 제도 및 설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문제들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문제들, 특히 기계 제도하고 설계가 아직 기출문제가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요거 내용 제가 알려드린 내용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준비하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